그런 제목이 알렉산더 솔제니치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자 작가입니다. 주제를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하루 일과를 그리고 있는 그 일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식사, 양식, 성스러운 식사, 거룩한 식사의 모습이 이제 살아있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성만찬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은 것은 2년 전 겨울 시작되는 추경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130일 동안 138권의 책을 읽을 때 조지 올의 1984도 있고 그리고 막싱 고리키 어머니 있고 그도 읽은 책이 솔제니친의 이반데인스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세 작품은 일관성이 있어요. 전체주의, 토탈리타리안, 포괄과 폭정, 억압, 인간에 대한 총체적 지배, 그 속에서 인간성이 해체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고통과 탄식과 절규를 그리는 작품들이 바로 그분들의 작품입니다. 1984도 그렇고 막싱 고리키 어머니도 그렇고 막싱 고리키는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레닌의 친구입니다. 위대한 러시아 작가. 그 어머니라는 책은 제가 7, 80년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희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강아지가 나오고 아버지가 하루종일 노동을 하고 들어오고 옛날에 아버지들은 가슴에 한이 많았어요. 평생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자식들은 커가죠. 가족한테 미안하죠. 몸은 늙어가죠. 병이 들어가죠. 수입은 느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뭐냐. 저녁에 술이 여기까지 취해서 들어와서 밥상을 때려부셔요. 그리고 가족을, 어머니를 표현한다고. 그게 세상에 대한 울분,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풀 데가 없어요. 그게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의 화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분노하고 왔다 그 분노를 들어줄 대상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 마누라밖에 없어요. 그게 예전에 아버지들 술 먹고 들어가서 어머니들을 했어.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아버지들이 가진 유일한 권력이 뭐냐? 밥상을 뒤집어 엎는 거야. 그게 유일한 권력이었거든요. 막싱 고리키 어머니가 그렇게 시작돼요. 내가 첫 페이지를 읽고 울었잖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시절을 성장 과정에서 겪고 살았어요. 아버지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아우성이거든요. 막싱 고리키 어머니가 그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나중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왜 밤마다 술을 잡수고 거기 밤마다 울부짖고 왜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밥상을 엎었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알죠. 중독이 나쁘다든지 뭐 주사가 있다든지 그 뭐 알코올 중독이라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느낌밖에 없고 뭐 결혼 잘못해서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뭐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풀 데가 없어요. 이 솔제니친의 작품은 시대가 조금 더 흘러갑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고 레닌이 죽죠. 레닌은 트로츠키아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레닌파를 다 수총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레닌의 후계자다. 그리고 전체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악명 높은 이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레닌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죠. 세상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자유와 평등, 인권이 보장되고, 민권이 보장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레닌이었어요. 마르크스 레닌. 근데 스탈린은 자기가 레닌의 정통 후계자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그리고는 비밀 경찰, KGB, 히틀러는 KGB를 만들었잖아요. KGB를 만들고 군대를 양성해서 반대파를 도들려 수총을 시켜버려요. 포갑의 시대예요. 솔제니츠라는 러시아 작가가 등장합니다.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 박정희 군사정권이 있었고 전두환까지 군사정권이 있었어요. 그 스탈린 시대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 체제라는 미국의 고화의 민주주의 체제라는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이루어진 파시즘입니다. 전체주의. 그게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군사정권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스탈린이 만든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똑같은 겁니다. 그 우물한 시대, 그 독한 시대에 솔제니친이 작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솔제니친의 슬픔을 그림은 낭만적이에요. 굉장히 슬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너무 낭만적인 그림을 나타났어요. 솔제니친은 1918년 출생했고 2007년 사망합니다. 구소련 시대. 여러분은 잘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이 월드 히스토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 얘기 교장 선생님은 뭐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월드 히스토리를 배우는 목적과 똑같아요. 구소련 시대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든 히틀러 이후의 최대 악독한 전체주의자 스탈린 통치하에 반체제자다. 카자흐 혈통이고 지식인 가문에서 출생했는데 로스토프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탈린을 비판하는 편지를 써서 체포합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8년간 그리고 추방 3년. 모든 형기가 끝나고 1962년에 나잔시의 중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이 유명한 이반 데니스 하루를 출판하게 되고 이 작품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서방 세계의 이 악독한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 사회상을 가장 심플하게 그리고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이라서 서방 세계에서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니까 러시아에서는 소련에서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20년간의 망명생활을 하고 귀향을 합니다. 대표자 이반 데니스 자루와 수용소 운동 그리고 암경. 이 작품의 특징을 잠깐 설명하면은 1962년 문학잡지 노비메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 춘천수소 본인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체험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스탈린 시대 강제 수용소 내부를 잘 묘사를 했다. 리얼리즘인 러시아 문학 전통을 비판적 리얼리즘, 러시아 문학 작품의 전통을 계승한 작가요 작품이다. 그래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러시아 문학의 전통, 러시아 문학의 과거, 이 가계를 설명하는 서면하고 사는 막신 고트.
번째 모골리,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톨스토이, 푸시킨도 있고 체호프도 있고 이런 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러시아 문학의 전통은 뭐냐? 민중의식과 휴머니즘 그리고 단체대라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소설들의 주제는 아파요. 왜 아프냐? 농촌 사회가 붕괴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져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화와 함께 산업화가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도 70년대 그랬어요. 영등포에 방직 공장들이 있었고 여름만한 날 여학생들이 다 방직 공장에서 일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시대를 잘 만나서 KCIS 와서 뭐 영어로 말이죠. 미국의 뭐 탑10의 뭐 대학교까지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70년대, 80년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여중생, 여고생 나이는 방직 공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등포의 방직. 남학생들은 타이어 공장하고 있어요. 나도 노동반에 가서 시멘트 공무리 입고 지게 지고 꽃게인지를 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대학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 거죠. 그런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위, 그리고 인권, 그 민권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돼요. 민주는 이 짜르장, 황제, 이 귀족들, 그들은 잘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교육을 잘 받고 출세가 보장되고 또 인물이 좋고 좋은 매너와 훌륭한 지식과 훌륭한 사교수를 가지고 그들은 인생을 풍성하게 살았어요. 연애나 즐기었어요. 톨스토이는 그 러시아 귀족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안나 까레니나, 시레지라고, 블론스키, 시레지. 그래서 안나 까레니나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모스크바 기차역을 갈갈 찢겼어요. 톨스토이가 던지고 싶은 데 있으면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불륜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썩어 빠진 러시아 귀족들의 그 아름다운 미모, 훌륭한 지식, 아무 의미가 없다. 안나 까르니나 블론스키 같은 그런 거 있구나. 그거를 반체제로 한다고. 줄거리는 시베리아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지휘수들의 딱 하루 일과 딱 무언데이. 자꾸 아주 읽기 참 좋아. 몇 페이지도 안 돼. 그리고 복잡한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읽으면 우리 시대를 산 사람들은 눈물이 나요. 온몸으로 그걸 느끼며 살았어. 성장 과정에서. 근데 여러분을 보면 아, 이거 옛날 얘기가 있었나. 뭐 그러고 전혀 아무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슈오프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이 별명이죠. 러시아 작가들은 이 러시아인들은 이름이 많아. 애칭도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막 돼요. 이반 데니소비치는 정식 이름이고 슈오프가 여기서 불리는 주인공입니다. 이 슈오프라는 이 주인공은 농부였는데 2차 대전에 들어가잖아요. 독일과 러시아가 싸움을 하잖아요. 서방 세계에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유럽이다 히틀러에 의해서 촉투가 되니까 유태인들이 600만이 막 죽어가고 1100만 명이 이참에 1100만 명을 죽였잖아 히틀러가 유럽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소련이 참전을 하게 돼요. 그 위에서 소련이 내려오고 아래에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보내서 미국이 쳐올라가서 독일을 함락시킨 거죠. 그때 독일군과 싸우다가 포로가 된 거야. 근데 딱 이틀 포로가 됐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출을 했어. 탈출해서 딱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정원에 야 너 이리 와. 수갑 딱 채워가지고 끌고 가서 너 뭐 어떻게 살아남았어? 너 지금 간첩돼서 온 거 아니야? 너 견제돼서 온 거지? 네가 어떻게 포로됐다 살아올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 네가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살아나오냐? 네가 간첩으로 온 거니까 살아나온 거지. 그 바로 그냥 뭐 군사재판도 없어. 그냥 강제로 없었어. 몇 년이요? 10년. 그냥 10년. 싸우다가 포로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돌아온 거야.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 조국의 품으로 목숨을 걸고 돌아갔더니 기다리는 거야. 강제노동 수용소. 이 새끼도 간첩을 하면서. 그리고 읽어보면 그래. 뭐 함장, 무슨 뭐 함장마다 더 높은 사람들 뭐 다 필요 없어. 무조건 포로가 됐다 돌아오잖아. 포로가 돼서 석방이 되든 뭐 탈출을 하든 어쨌든 이유는 상관없어. 과정은 필요 없어. 무조건 이제 강도 넣었어. 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도 형기가 10년이었어. 만 10년을 살았는데 10년을 살면 고향으로 돌아가냐? 안 돌려보내. 변방으로 다 쫓아버려. 귀향을 보낸다는 귀향. 영원히 가족으로 못 돌아가냐. 이게 스탈린 시대의 형식이에요. 무서운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을 형을 선고하고 강제노동 청소. 아침에 일어났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의무실에 가면은 혹시 하루 일과를 빠질 수 있을까? 딱 갔더니 의무실 니콜라이겠죠. 이미 그날 열애 인원은 이미 아픈 사람이 먼저 와서 신청해가지고 빠졌어. 뭐 작업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4반인데 104반에 속해서 이 주인공이. 근데 반장이 추린이. 그리고 이 추린이 그날 작업량을 잘 조절해서 가서 말을 잘해가지고 그래도 울타리가 쳐져 있고 바람막이가 있는 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냥 벌판으로 나가서 잘못하면은 그날부터 벌판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작업반장 추린이 가서 대화를 잘해가지고 자기들 104반은 그냥 지금까지 일하던 곳 그래도 최소한도 물타리는 있는 곳에서 바람막이는 있는 곳에서 일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재수가 좋은 날이에요. 뭐 그렇게 시작해요. 또 쇼프는 벽돌 쌓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죽을 한 접시 먹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뭐 쥐리죽 이런 걸 잘 먹나 봐. 근데 그 수용소에 나오는 죽이는 뭐 쌀알이 없는 거죠. 나도 처음에 군대 갔더니 양고기가 나왔어요. 근데 받았어요. 양고기를 뭐 한 접시 주잖아. 수저이 쉬어졌는데 양고기는 어떻게 생긴지 없고 기름만 하나 떠있더라고. 허연 기름 있잖아. 그래서 양이 발 하나 툭 짚고서는 건너간 거지. 그런 양고기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양고기를 다 떼고 쫄병들한테 풀려서 오는 거는 기름만 남아. 기름. 그거 닦느라고 그냥 빨래비누 갖다가 닦느라고 닦이잖아 가지고 그냥 수세미도 어디 있어요. 지푸라기 갖다가 풀 뜯어가지고 풀에다가 그냥 그렇죠. 빨래비누 팍 묻혀가지고 기름 안 닦이고 뒤집어서 펴고 꽃갱이 자르서 펴니까 닦느라고 고생만 했어. 그런 거죠. 그런 죽한 그릇 얻어먹느라고 또 줄을 쓰고 그것도 뭐 좀 혹시 그 죽에 건더기라도 하나 있을까봐 간절히 기도하면서 줄을 쓰죠. 그리고 누가 이 죽을 나눠주느냐. 왜 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있잖아. 대식반에. 그 사람한테 가서 줄을 잘 서야 얼굴 이렇게 쳐다보면 휘휘 저어서 속에 있는 거라도 이렇게 좀 던져주는 거죠. 뭐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최자력이 뭐 죽을 배달했다는데 부자는 소포고 가족들이 소포를 보내줘. 소세지도 보내주고 뭐 담배도 보내주고 먹을 걸 빵도 좀 보내주고 그러면은 소포가 오면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뇌물을 쓰면 노동 현장에서 열애야. 그러니까 난방에 돼 있는 사무실에 가서 최자리는 지금 놀고 있거든. 그 최자리한테 죽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최자리는 부자니까 빵 먹으면 되잖아. 소세지 먹으면 되고. 야 이거 너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한 조각 우리가 먹고 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는 최자리 대신 소포 받는 줄. 소포가 오면 죄수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 그 최자리는 그 추운 데 가서 줄을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포 가서 얼른 내가 가서 받아줄게. 그래서 이제 최자리 걸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갖다 주면 소세지 그만큼 잘라가지고 아이고 수고했어 고마워 주면
그 소세지를 가지고 여러 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입에다 씹어 먹는데, 제가 어제도 그 장면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봤어요. 어금니에다 그 소세지를 집어 넣고, 그리고는 지그시 어금니로 그 소세지를 지그시 눌러서 씹는다. 그때 그 소세지의 물이 입안에 퍼지는데, 그 향긋한 매움에 오늘 하루의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봄눈 눈도 사라지고 피곤함이 사라지는 삶의 기쁨이 넘치는 뭐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뭐 점호를 받고 뭐 잠자리에 그런 하루 일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마지막 부분. 제가 11월 3일 겨울이 오는 추운 겨울의 길목에서 제가 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제가 30분 동안 그 카페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가슴이 먹어. 그래서 내가 소개하죠. 하루 일과를 다 맞춰. 점호도 2번씩이나 받고. 슈어프는 더없이 만족한 기분으로 잠을 청했다. 오늘 하루 동안 그에겐 좋은 일이 많았다. 재수가 썩 좋은 하루였다. 영창도 들어가지 않았고 사회주의 단지로 추방되지도 않았다. 사회주의 단지는 뭐냐? 특별 감옥이에요. 거기 추방되면 열흘만 있으면 죽어서 나오는 거야. 일주일만 있으면 병신돼서 나오고, 사회주의 포스하는 곳이야. 재수없으면 그걸 추방되는데 그걸 추방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엄청나게 행복한 날이잖아. 점심때는 죽그릇을 속여서 2그릇이나 얻어먹고, 작업량 사정도 단장이 적당히 해결한 모양이라 작업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오후에는 심플한나게 복들을 쌓으려고 줄칼 토막도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고, 저녁에는 제자리 대신 순번을 기다려주고 많은 벌이를 했다. 또 담배도 사왔다. 병에 걸린 줄만 알았던 몸도 거스더니 나았다. 한 페이지 더요. 이렇게 하루가 우울하고 불쾌한 일이라고 하나도 없네. 자 보세요. 영하 30도에 이 작업하는 제일 먼저 뛰어들어와가지고 그 난로에다가 걸어놓고 말라야 그 다음날 많은 운동화를 신고 나가니까 작업하는 신고, 그리고 뭐 옷을 다 끼어입고 정말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룻밤만 자도 다 얼어 죽었어요. 그런 곳에 자면서 이런 얘기를 우울하고 불쾌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하루였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의 행복하기까지 하는 하루가 거의 행복하기까지 했다. 행복했다는 거죠. 이런 날들이 그의 형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만 10년 형 받았잖아요. 이렇게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날들을 그 10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살았다. 근데 3653일인데 4일이 더했어. 왜냐? 윤년이 깊기 때문에. 10년을 이겼어. 이반내에서 여러분,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과연 산다는 것이 뭐야? 자, 이 슈어프의 소망은 뭐예요? 내일에 무슨 일을 계획하는 계획이 없어요. 1년 후에 계획 없어요. 왜? 계획을 잡으면 더 슬퍼지고,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획 일찍이 다 포기하고 그랬어요. 왜? 형기를 마치고 고향에 들어가는 꿈을 꾼다. 더 슬퍼져요. 왜? 돌아갈 확률이 없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일을 꿈꾸면 안 돼. 미래의 계획을 세우면 안 돼. 그런데도 그는 오늘 살아있어요.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하루였다. 나는 행복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10년을 살았다고 작가는 기록하고 있었어요. 솔제니치 그렇게 산 거예요. 솔제니치 본인이 8년형을 얻어받았잖아요. 8년형. 또 3년 유형을 또 하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솔제니치 본인이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산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초등학생들. 자, 산다는 게 뭡니까?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요. 산다는 게 뭐? 물어보면 진짜 물어보네. 자,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산다는 게 뭔지. 여러분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교장선생님 뭐 하버드 가라고 그랬는데 뭐 스팸 가라고 그랬는데 형사 전공해야 된다고 그러지 난리를 치고 장학금만 거기다 또 장학금까지 갖고 가래 또 난리를 치지.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찾는 작업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슈어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에 버려진 사람. 자기가 독일군에 체포됐다가 포로가 됐다 탈출했을 때, 아, 내가 길을 잘못 잃었다, 숲에서. 그래서 돌아왔다. 거짓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건데, 그러나 그는 평생 거짓말을 못했어요. 영하 30도 이하입니다. 40도, 50도까지 떨어져요. 체감 온도는 50도까지 떨어지는 게 시베리아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구멍을 이끌고 하루 종일 강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내일이 없고 1년 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직 분노와 두려움만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그러나 이 슈어프는 그의 10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절망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굴함도 없었다는 거죠. 삶이 뭔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편히 살기 위해서 동료를 일구하는 자를 이 슈어프는 수용소 생활 10년 동안 극히 혐오했다. 이거 솔제니츠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밀고 하는 놈들이 많아요. 밀정들. 밀고 하면 뭐 담배를 뭐 한 갑을 준다든지 강제노동을 한번 빼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자리를 준다든지 뭐 무슨 일을 주냐면은 그 반에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잖아요. 반장, 부반장은 누구냐? 같은 죄수. 근데 반장, 부반장에는 권력이 들어와요. 권력. 그 반장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사가 결정돼요. 그 정도로 가까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반장, 부반장. 그리고 그 속에서도 처세를 잘하면 반장들도 쓰고 부반장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슈어프는 동료를 밀고 하거나 이 동료에게 하해를 끼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이 먹고 난 죽을 핥아 먹지 않아요. 수용소 생활 한 달만 지나면 누구나 다 죽을 수 핥게 돼 있어요. 누구나. 나도 군에 갔을 때 3일 동안 밥을 못 먹거든. 나도 농촌에서 깡골만 먹고 사는 거야. 밀가루. 아침에 밀가루, 점심에 밀가루, 저녁에 밀가루. 수제비, 칼국수. 내 일상 칼국수 먹고 내가 소름이 끼쳐요. 하루 30세끼리 밀가루 먹고 키가 크잖아. 밀이 키가 크고 내가 키가 크고 위로만 자라. 그렇게 보리쌀 밀가루만 먹고 산 남대도 군에 갔더니 밥을 못 먹겠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먹고 싶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6.25 훈련 나가면은 철조망 너머에 빵 타는 아줌마. 그러면 계속 비싼 겁니다. 그래가지고 빵 하나 주면 먹을 시간과 장소가 없어요. 어딜 빼고 화장실 들어가죠. 그 휴게 시간에 딱 해서 빵 딱 사가지고 신속적으로 화장실을 들어가요. 냄새는 화장실을 꾸역꾸역 먹어야 돼. 거기서 뭐 우아한 게 없어. 인간의 무슨 뭐 옷소리, 무슨 매너 그거 필요 없죠. 일주일만 지나면 뭐 헛것이고 먹는 것보다 이 세상에 귀한 아무것도 다이아몬드 갖다 주고 가요. 아니 다이아몬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
금덩어리 주먹만한 금덩어리 자네 빵 한 덩어리 갖다 주는 거 맞지? 금덩어리 뭐 주먹만한 금덩어리 갖다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저기 빵은 나갑니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슈오프는 솔제니치는 남이 먹고 난 죽그릇을 절대 핥아먹지 않는다. 다 죽을 한다고 대충해서 너무 배가 고프다. 산다는 의미예요. 산다는 게 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절대로 뇌물을 써서 자기가 좀 편해지거나 이걸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벽돌 쌓기의 명수였어. 이 슈오프 주인공이. 이 벽돌을 쌓을 때는 신나게 벽돌을 쌉니다. 그냥 뭐 콩눈을 그냥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봤자 뭐 잘못하면 우리가 터지긴 하고 뭐 그냥 뭐 특별 빵빵이나 가고 사회주의 만들고 이런 데를 가는 건데 그냥 뭐가 신나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교도소 내에서 수용소에서 벽돌 쌓기 대가 쇼.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을 쌓으니까 작업할 때 전심전력을 다해. 그리고 동료 죄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요만한 소세지 하나 넣었잖아. 그 부자 죄수 제자리한테. 그럼 그걸 또 반을 또 줄칼로 그냥 이렇게 설명 안 한다. 줄칼. 그 작업하다가 원래 훔쳐고 들어온 거야. 그걸 싹 쓸어가지고 자기 위에 침대 자는 거 불쌍한 감리교 교육이 야, 너 이거 먹어라. 나눠주고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항도 하지 않고 탈출도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신념이 산다는 것이 뭔지 산다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반대인 서비스 하루 이 작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우울하고 불쾌한 일하고 하나도 없다.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하루가 지났다. 이런 날들이 그게 준비였지 않겠나. 끝난 날까지 10년이나 3653일이나 계속되었다. 제가 성서를 통해서 제가 일생 동안 가슴에 담고 있는 내 삶의 철학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일 양식을 위하여 비축하지 않는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세요. 백성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양식. 근데 이 만나에게는 법칙이 있었어요. 모세가 명령했어요. 너희는 내일 먹을 것을 비축하지 마라. 오늘 먹을 것만 비축하라. 그리고 내일 안식일이 되기 그 전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먹을 것까지 비축을 해라. 근데 백성들은 배가 고프다 갑자기 먹을 게 하늘에서 뜨니까 좀 많이 좀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해가 뜨니까 많이 모아놓은 이 만나가 다 썩어버려요. 먹을 수 없는. 이게 일용할 양식의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슈오프가 솔제니친이 10년을 하루같이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하루를 보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탈출을 꿈꾸지 않고 반항을 꿈꾸지 않고 우리 인상이라는 이 전쟁 속에서 삶이라는 물타기 안에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 살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 죽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내가 시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80년대 노동운동이 한참일 때 내가 에큐메니칼 무브먼트에 심취했습니다. 해방신학에 심취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늘 올리던 성경 다음으로 좋아했던 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밥 김지아 시작.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모두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보시는 것. 마지막 페이지 더 크게 시작. 밥은 하늘입니다. 아, 밥은 서로 나눠 먹는다. 여기서 이렇게 좀 추임새가 있어요. 아, 밥은 서로 나눠 먹는다. 그 친구들 보고 내가 손잡고 한 번씩 해봐. 아, 밥은 서로 나눠 먹는다.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이해했습니까? 휴머니즘. understand? 휴머니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가 있어요. 밥은 하늘입니다. 아, 밥은 서로 나눠 먹고. 밥 가지고 싸우지 마라. 여러분 인생 죽는 날까지 세상 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실 때 많은 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남들이 갖지 못한 훌륭한 양식을 주셨어요. 맛있는 햄도 주고 소세지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뭐 빵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여러분 이 KCIS의 이 학교, 이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것을 받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쟁취할 것이고 획득할 것이고 성취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건 내 것이다. 루시버플리.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버플리 가고 교정생이고 개뿔 해주게 뭘까? 괜히 뭐 교정생 뭐 나만 보면 괜히 뭐 당신이 보내준 것처럼 괜히 폭잡고 준 것처럼. 너 그런 말 가지고 있어. 아니래요. 훌륭한 거야. 솔제니친 같은 슈어프 같은 삶의 의미를 아는 훌륭한 학생. 그러니까 버클에서 딱 알아보는 거 없잖아. 삶의 의미를 잘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팔자도 없이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재벌이 됐어. 그럴 확률이 있는 거야. 스티븐 잡스가 막 아버지 차고 빌려가지고 주차장 차 놓는 차고가 무슨 뭐 여기 번쩍 했겠냐. 바람 불면 바람 불고 비 오면 비 새고 이랬겠지. 거기다 컴퓨터 공장 차린 거 아니야 친구랑들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애플에 거기서 씨앗이 탄생한 거야. 여러분들은 스티븐 잡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티븐 잡스보다 못한 조건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스티븐 잡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스티븐 잡스보다 다닌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잖아. 여러분도 스티븐 잡스처럼 재벌이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둘째도 없는 재벌이 됐어. 그럼 이 재벌이 돼서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락하신 밥이에요. 밥. 이해했습니까? 그럼 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밥은 뭐야? 하늘이야. 그리고 그 밥은 하늘을 혼자 소유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먼저 부터 해야 돼. 밥은 서로 나눠. 그래서 아프리카도 좀 가시고 저 싸가지 없지만 라오스도 좀 가시고 캄보디아도 좀 가시고 몽골도 좀 가시고 가셔서 밥을 나눠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 좀 나눠 드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조클리 나눠 먹을 거야? 얼마나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대화해가지고 노래나 부를까? 같이 나눠 먹을 거야. 자, 나눠 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야, 막 소세지도 뭐 나눠 먹을 소세지 손가락 만드는데 있어야지 나눠 먹을 거 아니야. 뭐 손가락 빨면 뭐 손가락 잘라서 나눠 먹어?
뭐 심청이야? 그래서 손가락 잘라가지고 피 빨아먹이냐?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 슈어프처럼 신바람나게 열심히 벽돌을 쌓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좀 보시고, 여러분 삶 하늘을 보시고, 하늘 같은 밥을 많이 벌어서 나눠 먹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반대인스하고 솔데니치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생각은 혹시라도 수용소와 같은 생활을 하는 때로 아픈 세월이 혹시 여러분 인생에 혹시라도 온다고 하면 이 솔제니치를 생각하면서 잘 극복하시고, 어떻게? 기쁨으로 잘 극복하고, 그리고 밥을 벌게 되면 밥은 서로 나눠 먹는다. 이 밥은 하는 푸드 이지 해야 돼. 제3세계 신학연구소에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푸드 이지. 영문을 제가 이 시를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한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솔레니스처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통치할 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훈련받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을 모시고 말씀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하나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들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수용소와 같은 고통이 우리들 삶 속에 혹시 고통의 시간이 닥쳐온다 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시간에 비굴하거나 그리고 자신을 해하거나 이웃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의 삶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하늘의 양식을 나눠 먹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시고, 우리 남과 북이 밥을 나눠 먹는 평화의 시절이 빨리 오기를 박수고대 합니다. 강팍한 이민족을 용서하셔서 제발 이제는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하시고, 밥을 서로 나눠 먹는 한 가족 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